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상반된 보도가 나와 전 세계 방산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방산시장에서 급부상하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유럽 내에서는 유럽 무기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프랑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프랑스를 왕따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만 내고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분담금을 적게 내고 기술 이전도 적게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들은 결국 분담금을 다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저 정도 돈만 받고 최소한의 기술만 주고 끝내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고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기를 계약해서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라팔 전투기에 이어 2000톤급 잠수함 2척까지 주문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집트에 미라주 전투기를 팔면서도 80%가 넘는 대출을 내주었는데 인도네시아에 라팔을 판매할 때도 프랑스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온가 프랑스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정치자금 확보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한국의 KF-21을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KF-21이 개발 완료되기 전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통해 F-35를 구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전투기 수요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의 공대지, 공대함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블로기가 실전 배치되는 2028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KF-21 보라매와 시장이 겹칠 수 있는 나라들을 공략하여 먼저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을 세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라팔은 한국과 싱가포르, 브라질, 모로코 등에서 수주 경쟁에서 연이어 실패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프랑스 전투기라고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라팔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F-35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국산 전투기 주문이 밀려받기 힘들자 많은 나라들이 라팔 전투기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팔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UAE, 인도네시아와 280여 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인 크로아티아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얼마 전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 대신 독일 무기를 채택했는데 프랑스가 주도해서 한국산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지난 4일 한국의 KF-21 첫 난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매우 순조롭게 보였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초도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을 지적하고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연동 시험 결과를 보고 추가 양산을 결정하다는데 이는 역량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F-35 프로그램에 빛이 보면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인도네시아도 방위산업 및 기술 습득 기회를 걷어차고 약 8억 달러를 연체하면서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파트너국도 마땅찮은데 한국의 매력적인 기술적, 산업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UAE는 참가를 부인했고 친유럽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 군사 매체는 나름 객관적인 보도인양 썼지만 이 보도 안에는 프랑스의 검은 욕망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이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뒤인 5일 FA-55PL에 대해서 KAI 신동학 상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동학 상무는 KAI는 향후 10년 동안 유럽 지역에
약 200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고, 유럽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폴란드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럽 지역 마케팅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24는 신동학 상무에게 KF-21의 국제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기에 폴란드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신동학 상무는 글로벌 다목적 전투기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3.300명 HF-ORCAST 인터내셔널 2023 기준으로 예상되며 KAI는 약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F-21은 성공적인 개발 진행과 뛰어난 용량 확장 능력으로 많은 해외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한 고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폴란드 공군이 현재 추가 편대를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폴란드의 KF-21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우리가 내겠다며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떠나면 UAE 폴란드도 KF-21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KF-21에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도 이미 한국의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장 KF-21 잠재 수출국은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로 이들은 라팔 수출 대상과 겹칩니다. 이에 지금 프랑스는 한국의 KF-21을 깎아내리고 라팔 시장을 더욱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과 달리 KF-21은 현재 FA-50을 도입한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산 전투기와 완벽히 호환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면 이 또한 수출에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이 5세대, 6세대까지 개발 계획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짜놓은 것 또한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지금 라팔을 신나게 팔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라팔 수출과 개발에만 골몰하자 독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전부터 전차와 전투기 등 공동 개발에서 여러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차세대 전투기, 전차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왔고 이는 개발 지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KF-21의 개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한국의 개발 속도에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기에 한국의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그 못지않게 수혜를 입은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유럽 국가들에게는 유럽 내에서만 무기를 사라고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는 듯한 압박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무기를 사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에게 말하면서 새로운 탄약 공장에서 앞으로 월 4,000발에서 5,000발 사이의 155포탄을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탄약 공장을 직접 찾아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55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싱턴 포스트 WP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승낙만 있다면 41일 안에 155포탄 33만 발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 정부에 교섭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꿈꾸는 포탄 생산량의 6배가 넘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프랑스가 뭐라 해도 유럽이 앞으로도 한국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외에도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프랑스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배송, 현지에 맞춘 다양한 옵션 등을 무기로 세계 무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유럽 안에서 무기를 사자고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확장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운데 빠르게 무기를 사야 하는 국가들은 그럼에도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돈지도 못 사는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독점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왜 독일의 타우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무서운 무기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청에 지난 1일 공개한 독일 장교들의 녹취록에서 장교들은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쇄도우 미사일과 달리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톰 쇄도우 미사일은 250km 이상 날아가지만 타우러스는 이보다 2배 먼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 타우러스의 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러시아가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은 지난달 익명의 정부 관계자 2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가자국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을 요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자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츠 독일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선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러시아와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논쟁은 타우러스의 굉장한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하고 돈을 얼마를 줘도 살 수 없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비유럽권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IF-15K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5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전에서 발사하면 15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K의 대북 억지력은 타우러스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우러스는 저공으로 침투하여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8m 이상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타우러스 차기 모델인 타우러스 350K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보다 소형화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일명 미니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길이 5m, 지름 1.015m, 무게 약 1.4t, 탄두 중량은 480kg로 크고 육중한 미사일인데 타우러스 350K는 이보다 300kg 무게를 줄이고 길이도 0.6m 줄였습니다. 이렇게 무게와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음에도 장약이나 관통력은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사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거의 미친 무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는 너무 크고 무거워 우리 전투기 중 대형기인 F-15K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형화된 타우러스를 이제 한국은 경공격기 FA-50에 달고 KF-21에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FA-50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장이 약하다면서 수출에 다소 애로를 겪었는데 이 미니 타우러스를 달 수 있다면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이 아닌 한국이 독점 생산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이 개발하고 한국 공군이 대량 도입한 미사일인데 독일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타우러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동종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이지만 생산 라인이 멎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 라인은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용 260발을 제작한 이래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군축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무기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만이 이 무기를 대거 구입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지금 타우러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돌릴 수야 있겠지만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타우러스는 지금 당장 기술만 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우러스는 오래전부터 350K의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걸 사겠다는 국가도 없었고 생산 라인을 새로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국과 손을 잡고 기술을 전수해서 빨리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완료하려면 8, 9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350K는 당장 3년 안에 한국이 생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한국 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한국에게 주면 뭐가 남느냐는 질문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있어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미국의 보잉이나 톡히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마케팅만이 타우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한국 독점 생산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FA-50의 타우러스 무장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경공격기 FA-50의 4세대 이상 전투기급 공격력 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FA-50 수출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필리핀은 FA-50 12대를 운용 중인데 이 소식에 환호하고 있고 폴란드도 FA-50 1.25기를 인도받고 총 48대의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폴란드에게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KF-21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FA-50용 타우러스는 3년 내 한국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FA-50, KF-21을 만드는 나라로 타우러스를 만들어 전투기에 장착해 바로 수출할 수 있기에 KF-21이 전력화되는 시기에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KF-21 블록 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지 않았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여러 해가 필요해 KF-21 블록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없는 블록 1의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였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이 늦어 KF-21 블록 1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의 생산뿐만 아니라 조기 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향후 개발되는 한국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 타우러스 350K를 KF-21의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타우러스 350K를 FA-50과 KF-21 블록 100을 장착하고 원래 예정대로 천룡 개발을 계속해나가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두 개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실은 KF-21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날이 한국은 자체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면 과감하게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최강의 무기를 가장 빨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의 강접이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제트 엔진 1기를 도입해 KF-21 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독점 생산으로 FA-50과 KF-21에 빠르게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을 자체 기술로 해결하려다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일본 KF-21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방치된 인도네시아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구입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한국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보람의 공동 개발을 중단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5세대 전투기도 만들지 못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참에 인도네시아가 빨리 한국과 결별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쯤 인도네시아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고 KF-21을 운용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유럽법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 오픈은 폴란드 정부와 군, 방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지난 2022년 처음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수출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K9 추가 수출을 위한 2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천무 2차 계약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는 앞으로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현지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과 전문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 바르샤바 유럽 사무소의 의미는 지금 유럽에서 그만큼 한화의 방산 무기들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면서 앞으로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려는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바르샤바 인근에 K9 자주포 부품 물류센터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물류 창고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화가 적극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요청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조치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데요. 영국도 K9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방 전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폴란드의 탄약 기술 이전 및 전투기, 자주포를 수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잠수함 수출까지 예상되고 있어 육해공 종합 세트를 폴란드에 수출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화는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인 오르카의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 3 최신형인 KSS-3 배치 2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VLSE 기존 6개에서 1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무장력이 강화됐으며 잠수함 전면에는 이전보다 더 커진 수평 발사 체계도 탑재, 미사일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 운용이 가능합니다.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한화 임원들은 지난해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를 찾아 한화오션 잠수함의 자막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자 폴란드는 슬쩍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장담 못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폴란드 측에서 자국 내에서 자국산 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EU에서도 유럽산 무기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맺은 계약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조속히 금융 지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K9 자주포 308문, 천무 70대, K 전차 820대가 계약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방위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자본은 투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법정 자본금 증액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실제 출자되는 금액도 2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기존에 맺은 계약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맺은 3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2문 수출 계약 당시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한화 측도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었습니다. 더구나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안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폴란드에서는 EU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아닌 EU 내 다른 국가에서 무기 수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 한국의 금융 지원이 더 빨리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폴란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조만간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썬더 자주포 54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 루마니아 간 여러 양해각서가 체결된 예정인데요. 루마니아는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비롯해 폭발성 발사체 17,352발, 연막 발사체 324발, 조명 발사체 324발, 훈련용 불활성 발사체 720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레니안과 이즈마이랑의 곡물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타깃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설비 시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곡물 창고는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과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은 레니앙 맞은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다쳤고 루마니아 화물선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전쟁 범죄라며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흑해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만, 군사강국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루마니아가 다급히 군사력 증강에 나섰고 방산 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는 더 있습니다. 베트남까지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 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베트남 국방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포함한 방산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인도와 베트남이 예전처럼 그렇게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좋은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한국이야말로 좋은 카드였던 것입니다. 방산 무기는 한번 사면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판매국의 신뢰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러시아산 무기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러시아의 첨단 무기 생산 능력에도 의구심이 생긴 것도 베트남이 해외로 눈을 돌린 원인이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와 베트남까지,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다급한 건 폴란드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급하게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필두로 한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이 지난 22일 한국을 찾았는데요.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이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 제3부, 군비청 등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간 한국의 방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 기존 수출 계약권을 확정짓고 또 다른 계약권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와 K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다련장포 등 약 124억 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폴란드 대표단의 방문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어떤 발표를 할지.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매우 빠르게 반도체 부활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TSMC의 첫 번째 일본 내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한 지 20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과 압도적인 기술력에 일본 정부의 수조원대 지원금으로 한국을 꺾으려던 대만 TSMC는 건국 과정부터 상당히 위태로웠던 대만은 국가적 역량을 반도체에 총동원하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고 대만을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TSMC는 위험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해외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의견과도 상반됩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것을 알았으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반도체 없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기에
TSMC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외 공장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겪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 현지 미국보다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 TSMC 공장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수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데는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소 60개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정부의 재촉과 TSMC 측 인력으로 5년이 걸릴 공장을 불과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켰다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5년 이상 걸릴 공장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켜서 모든 안전 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초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 생산도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 내로 월 6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라피더스 르네사스부터 후지필름과 도쿄 일렉트론까지 일본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연달아 지으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현재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복구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이 같은 지진대 위에 속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이상 발생하며 강진이라고 평가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회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반도체 장비가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이 잠깐만 멈춰도 그동안 생산되던 반도체를 전부 폐기해야 할 만큼 미세하고 까다로운 완성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몇 분만 멈춰도 최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피해액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들은 최소 800억 원대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이나노 공장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향후 이나노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대만이 자랑하던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된 타이중팹 15의 경우도 수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여진이 반복되는 와중에 생산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양품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 마이크론 디램 생산 공정은 글로벌 생산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였고 공정 라인 시스템에도 정비가 필요한 결함이 확인되어 향후 2주 정도는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에 문제가 계속되자 대만 내 반도체 업계에선 고객사들과의 디램 납품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 가동 이후에 다시 납품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복이 터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잡고 건설하였으며 TSMC가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여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인 진도 7 수준은 가분히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끝낸 TSMC의 공장에는 이런 수준 높은 내진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정부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 1차원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이번 2024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의 매출은 7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31%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2분기 전망치는 더 좋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 언제 정상 가동이 될지 모르기에 반도체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상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가 갑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며 TSMC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삼성은 TSMC로 인해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최대 고객사들은 TSMC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기로 TSMC에게 주문하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기 관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수개월 전에 이미 TSMC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무리 없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주한미군은 각종 전략 자산을 동원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을 타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 유기 조기 경보기부터 유사시 항모까지 입항이 가능한 평택항을 끼고 있어 미국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한 미군 기지의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최근 들어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까지 근처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평택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TSMC의 대만과 삼성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군까지 동원이 가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충돌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며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손에 넣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한 이유도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지진이 난다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력으로 인해 생산 라인과 공정을 지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일제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삼성의 HBM 12단 실물 제품에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한 상황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HBM 시장 경쟁 구도가 또다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기에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세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